회장님, 그 아이 살아있습니다. 비서의 떨리는 목소리에 철의 여왕이라 불리는 서은아 회장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45년 전 추운 겨울밤 병원 앞에 두고 온 갓난아기.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선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서은아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서은아는 45년 만에 같은 꿈을 꿨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울고 있는 아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23세 자신. 밝혀지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평생을 사랑 없이 살아온 이 여자에게 이제라도 행복은 올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서은아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났어요. 30년째 변함없는 습관이었죠. 회장 전용 차량이 그녀를 태우러 왔고 검은색 세단 안에서 서울의 새벽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날에도 울지 않았던 여자. 회사를 세울 때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았던 여자. 그게 서은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지방 공장 시찰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그녀는 직접 현장을 돌아봤어요. 임원들은 번거롭다고 했지만 서은아는 고집했습니다. 사람 눈으로 봐야 제대로 보이는 거야.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준서, 40대 초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은 기름때로 검었습니다. 계약직 기사라고 했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은아의 손이 떨렸어요. 평생 흔들린 적 없던 그 손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서은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장장에게 차갑게 말했죠. 시작하지. 하지만 그날 내내 그 남자의 얼굴이 눈에 밟혔습니다. 회의 중에도 보고를 받는 중에도 계속 그 사람 생각만 났어요.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알 수 없었죠. 차에 올라탔을 때였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서은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서은아는 45년 만에 같은 꿈을 꿨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어요. 낡은 이불 위에 흰 천에 쌓인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울고 있었어요. 작고 약한 울음소리였죠. 그리고 젊은 서은아가 서 있었습니다. 23살의 그녀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내려다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져갔어요. 그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꿈에서 깬 서은아는 이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가득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45년 전 23세 자신을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서은아는 중얼거렸습니다. 끝난 일이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끝난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45년 동안 그 일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서은아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서울의 불빛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그녀는 그 모든 것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 높은 곳에 있다는 게 외로운 일이라는 걸. 아니, 원래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회장실로 출근했을 때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지방 공장 직원 명단이었죠. 서은아는 무심코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봤어요. 박준서, 1979년 11월 3일생. 계약직 기사, 1979년 11월 3일. 서은아의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그날이었어요. 자신이 아이를 낳은 날이. 그 추운 가을 단칸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던 그날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서은아는 서류를 덮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평생 울지 않았던 여자의 눈가가 그날 처음으로 뜨거워졌죠.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복도를 지나던 직원이 회장실 문틈으로 봤습니다. 철의 여인 서은아가 책상에 얼굴을 묻고 앉아있는 모습을. 그 모습은 여왕이 아니었어요. 그냥 60대 후반의 한없이 약한 여자였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은아는 또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민재, 갓난아기였을 때 데려온 그 아이. 32년을 키웠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서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버린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 민재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막았던 겁니다. 그날 밤 서은아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어요. 혼자 조용히 유리잔에 위스키를 따랐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쓰고 맵고 뜨거웠습니다. 꼭 인생 같았죠. 그날 오후 서은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서를 불렀어요. 박준서란 사람 신원 조회 좀 해줘. 비서가 물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시겠습니까? 서은아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죠. 출생 기록까지 전부 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서은아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45년 동안 감춰왔던 진실이 이제 곧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이 버린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강민재는 평생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했어요. 32년을 그렇게 살아왔죠.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그런데 그날 밤 한 통의 이메일이 그의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당신이 아는 어머니는 거짓입니다. 강민재 32살. 서은화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전무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실권은 없었어요. 회사의 모든 결정은 어머니가 내렸습니다. 민재는 그저 서명만 했죠.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5살 때였어요. 자전거를 배우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어요. 아팠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죠. 어머니는 달려오지 않았어요. 멀리서 서서 차갑게 바라만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일어나. 스스로 일어나야지. 민재는 울음을 삼키며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배운 게.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못 봤어요. 수학 40점,
영어 55점. 반에서 꼴찌였습니다.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보더니 조용히 접어서 돌려줬어요. 실망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했죠. 다음엔 잘하면 돼. 민재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아무 감정이 없는 게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 1등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학은 어머니가 정했습니다. 경영학과 명문대.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직장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회사 전무이사, 후계자. 결혼도 어머니가 소개한 사람과 했어요. 재벌가 딸, 학벌 좋고 집안 좋은 여자. 민재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선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죠. 이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강하게 키운 거라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어머니가 이상했어요. 지방 공장 시차를 다녀온 이후였습니다. 회의 중에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민재가 보고를 해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응? 아, 미안. 뭐라고 했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한 건 어머니가 공장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는 거였습니다. 직원 복지, 계약직 처우, 특히 기사들 이야기. 평소 같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원래 효율과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감정적인 복지 문제는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민재는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집중해서 보고 있었죠. 민재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서류를 재빨리 뒤집어 덮었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철의 여인 서은아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눈을 봤어요. 불안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억지로 웃었어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요즘 깜빡깜빡한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재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건강 문제일까? 회사에 큰 위기라도 있는 걸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날 밤 11시 13분이었습니다.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이메일 한 통. 발신자는 익명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진실을 아십니까? 민재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클릭했어요. 메일 내용은 짧게 단 2줄이었어요. 서은아 회장의 출산 기록이 곧 공개됩니다. 당신이 아는 어머니는 거짓입니다.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출산 기록? 무슨 소리죠? 자신은 어머니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와 결혼해서 자신을 낳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홀로 회사를 키웠다고 알고 있었죠.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다른 출산 기록이 있다고요? 민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서은아 과거를 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회사 관련 기사, 경영 성과, 수상 내역. 그런 것들 뿐이었죠. 개인적인 과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서은아 결혼 전을 검색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서은아 청년 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은아 1970년대까지 쳐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민재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유명한 사람들은 과거 사진이나 기록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학창 시절 사진, 젊었을 때 인터뷰, 그런 것들. 그런데 어머니는 완전히 지워져 있었어요. 마치 30살 이전의 서은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민재는 메일을 다시 봤습니다. 당신이 아는 어머니는 거짓입니다.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까지 뒤척였어요. 천장만 바라봤죠.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어머니보다 먼저 회사에 일찍 출근했어요. 회장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지방 공장 직원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10분 후 이메일로 파일이 왔어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이 있었죠. 민재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한 명 한 명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박준서, 1979년 11월 3일생. 계약직 기사. 민재의 손이 멈췄어요. 1979년 11월 3일. 이 날짜가 왠지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민재는 생각했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한 번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죠.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큰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죠. 아무것도 아니야. 1979년 11월 3일. 자신이 태어나기 13년 전이었어요. 민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땀에 젖었어요.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노크를 했어요. 똑똑.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민재를 봤죠. 민재는 한 발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민재는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어머니, 지방 공장의 박준서란 사람 아십니까? 그 순간 서은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누구?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민재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박준서요. 계약직 기사래요. 1979년 11월 3일생이라고 나와 있던데요. 서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민재를 바라봤죠.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당황과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은아가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사람을? 어머니가 요즘 공장 이야기를 자주 하셔서요. 혹시 그 사람 때문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긴 침묵이었어요. 회장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똑똑. 서은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이니까. 직원들 복지는 챙겨야지. 그 대답은 거짓말이었어요. 민재는 알 수 있었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평생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그 목소리가.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친아들 맞죠? 서은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서은아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평생 소리 지르는 걸 본 적이 없는 어머니가 그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재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대답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 친아들 맞습니까? 당연하지. 어머니는 책상을 쳤습니다. 탁! 펜꽂이가 넘어졌어요. 우르르 소리를 내며 펜들이 바닥에 떨어졌죠.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나가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유리컵이었을까요? 서류였을까요? 민재는 복도에 서서 한참을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그래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민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32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머니의 과거는 완전히 봉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봉인이 지금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금이 가고 있었죠. 그날 밤 민재는 사설 탐정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사무실이었어요. 낡은 건물 3층. 탐정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민재는 명함을 건넸어요. 그리고 말했죠. 박준서란 사람과 우리 어머니 서은아 회장의 관계를 조사해 주세요. 탐정이 물었어요. 어느 정도까지 파시겠습니까?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강남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나올 때까지요. 전부 다. 그 말을 하면서 민재는 알고 있었죠. 이 조사가 끝나면 자신의 인생도 함께 끝날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알아야 했으니까요.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민재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32년을 살아온 이 얼굴이 오늘따라 낯설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강민재는 누구일까? 그 물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비밀은 혼자 지키기 힘듭니다. 특히 45년이나 묵은 비밀은 더더욱 그래요. 서은아에게도 그 비밀을 함께 지켜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사람이 끔찍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회장님, 그 아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어요. 최인숙 65살. 서은아의 전 비서였습니다. 정확히는 37년을 함께한 동료였고 친구였고 유일하게 진실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3년 전 정년퇴직을 했지만 여전히 서은아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났어요.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거나. 인숙은 서은아를 알았습니다. 회사 장부도 거래처 명단도 비밀 계좌도 그리고 그날의 일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987년 봄이었어요. 그때 인숙은 30살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석 달째였죠. 아이 둘을 키워야 했고 일자리가 절실했어요.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서은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서은아가 물었어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인숙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서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혼자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때부터였어요. 두 여자는 함께 싸웠습니다. 세상과 편견과 가난과. 밤을 새워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죠. 명절도 쉬지 않았어요. 회사는 조금씩 커졌습니다. 인숙은 서은아의 모든 걸 봤어요. 거래처에서 무시당하는 모습,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하는 모습, 남자 직원들한테 뒤에서 욕먹는 모습.
하지만 서은아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났어요. 거절당해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인숙은 그런 서은아를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강할까? 왜 이렇게 쉬지 않고 달릴까?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걸까? 그 답을 알게 된 건 1999년 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은아가 인숙을 불렀어요. 사무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창문 블라인드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은아는 인숙 앞에 앉아 평생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한참을, 정말 한참을 울었어요. 인숙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서은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인숙 씨, 나 아이가 있었어요. 인숙은 숨을 죽였어요. 서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23살 때였다고, 혼자 낳았다고, 병원 앞에 두고 왔다고, 그냥 두고 왔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고. 서은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지막에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살아야 했어요. 그때는 살아야 했어요. 인숙은 서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처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진작. 서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인숙은 모든 걸 들었습니다. 가난했던 이야기, 사랑했던 남자가 떠난 이야기, 혼자 남겨진 이야기, 그리고 아이를 버린 이야기. 인숙은 울었어요. 서은아와 함께 두 여자는 그렇게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인숙은 그 비밀을 함께 지켰어요. 서은아가 기록을 지울 때도 도왔습니다. 병원 문서를 없앴어요.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가 입을 막았습니다. 돈을 주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했어요. 완벽하게 지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25년이 지났어요. 인숙은 그 일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비밀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이었어요. 인숙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아파트, 조용한 저녁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중년 남자,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최인숙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 박준서라고 합니다. 혹시 1979년 11월 3일 이 날짜 기억하십니까? 인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소리를 냈어요. 누구시라고요? 1979년 11월 3일 태어난 박준서요. 동대문 산부인과에서요. 인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찾아낸 걸까? 어떻게 자기 번호를 알았을까? 인숙은 바로 서은아에게 전화했습니다. 3번 만에 받았어요. 인숙 씨? 회장님 급합니다. 지금 당장 뵙겠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안 됩니다. 지금 갑니다. 인숙은 외투를 걸쳤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고 서은아 집 주소를 말했어요. 차 안에서 인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지나갔어요. 불빛들이 흘러갔죠.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병원 기록을 불태우던 날, 서류를 찢던 날, 관련자들을 찾아다니던 날. 다 지웠다고 생각했는데, 완벽하다고 믿었는데, 30분 후 인숙은 서은아의 집에 도착했어요.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큰 정원이 있는 2층 단독주택.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은아가 서 있었습니다. 서은아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인숙은 앉지 않았어요. 서서 말했죠. 회장님, 그 일 다시 움직입니다. 서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박준서란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은아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인숙은 통화 내용을 말했어요. 날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병원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고. 서은아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인숙은 다음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어요. 심호흡을 했죠. 그리고 말했어요. 회장님, 그 아이 살아있습니다. 서은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가까이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사한 자료였어요. 서은아에게 건넸죠. 우리 회사 지방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계약직 기사로요. 서은아는 서류를 받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죠. 천천히 펼쳤습니다. 박준서, 1979년 11월 3일생, 계약직 기사, 지방 공장 근무. 그리고 사진이 있었어요. 서은아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낯설지 않았습니다. 공장 시찰 때 봤던 그 사람이었죠. 고개 숙여 인사하던 그 사람. 서은아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정말 한참을 그렇게 봤어요. 인숙이 말했습니다. 지원서를 보니까 3개월 전에 입사했더라고요. 3개월 전? 네. 회장님이 공장 시찰 일정을 잡기 직전이에요. 서은아는 인숙을 봤어요. 의도적이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짜 우연일 수도 있고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서은아는 다시 사진을 봤어요. 그날이 떠올랐죠. 공장 앞에서 그를 봤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던 순간,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 떨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서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평생 지켜온 서인화의 제국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버려둔 한 생명만 떠올랐죠. 서은아는 처음으로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숙 씨, 네, 회장님. 그만하고 싶어요. 인숙은 다가왔어요. 서은아 옆에 섰습니다. 뭘 그만하시게요? 이 모든 거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하고. 서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5년이에요. 45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이제 지쳤어요. 서은아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인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은아가 이어 말했습니다. 돈일까요? 복수일까요? 아니면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엄마를 찾는 걸까요? 그 말에 인숙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회장님 만나보세요. 서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내가 무슨 얼굴로 만나요. 아이를 버린 엄마가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 거예요. 그게 나아요. 서은아는 돌아섰습니다. 소파로 가서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인숙은 서은아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두 여자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똑똑똑.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인숙 씨,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인숙은 서은아를 안았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던 철의 여왕이 65살 친구의 품에서 흐느꼈어요. 평생 울지 않았던 여자가 그날 밤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인숙은 서은아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를 달래듯 천천히 쓰다듬었죠.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하얗게 밝아졌어요.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다시 깨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그 거실 안에서는 두 여자가 여전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숙은 혼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은아 몰래 지방 공장으로 향했어요. 박준서를 직접 만나보기로 한 겁니다. 그가 뭘 원하는지, 왜 나타난 건지, 진짜 서은아의 아들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려고요. 기차를 탔어요. 2시간을 달렸죠.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오후 1시였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인숙은 문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명, 2명, 3명.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나왔어요. 박준서였습니다. 인숙은 그를 봤어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박준서의 얼굴이 젊은 시절 서은아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같은 눈매, 같은 입모양, 같은 미소. 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망칠 수 있을까요? 평생을 도망쳐왔는데 이제 와서 멈출 수 있을까요? 서은아는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과거는 감정이 아니라 관리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죠. 서은아는 움직였어요. 빠르고 정확하게. 평생 회사를 경영하며 배운 것들을 총동원했습니다. 위기관리, 리스크 제거, 증거인멸. 첫 번째로 한 일은 기록 정리였어요. 개인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회사 고문이 아니라 20년 넘게 개인적으로 거래해온 사람이었죠. 그는 60대 후반의 노련한 변호사였어요. 서은아의 사무실로 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서은아가 말했습니다. 1979년 11월 3일 서울 동대문구 모든 병원 출산 기록을 찾아보라고. 변호사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들고 다시 왔습니다.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서은아는 서류를 봤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기록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소실됐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화재도 아니고 수해도 아닌데 다 없어졌어요. 누가 일부러. 서은아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25년 전에 이미 지웠다는 걸. 돈을 썼고 사람을 움직였고 흔적을 없앴습니다. 완벽하게요. 변호사를 돌려보냈어요. 두 번째는 입막기였습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 중 살아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45년이 지났으니까요. 일주일을 조사한 끝에 간호사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이름은 김순애, 70살.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 있었죠. 서은아는 직접 찾아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혼자 들어갔어요. 복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305호였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느다란 목소리였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은 방이 있었고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창문 옆 침대에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김순애였습니다. 서은아를 보더니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누구세요?
서은아는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1979년 동대문 산부인과에서 일하셨죠. 노인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 그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서은아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둑했어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 앞에 놓았어요. 요양원비 걱정 없게 해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노인은 봉투를 보지 않았어요. 그냥 서은아를 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본 후 가녀린 목소리로 물었죠. 그 아기 어떻게 됐어요? 서은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 얼굴 잊을 수가 없어요. 23밖에 안 됐는데 눈이 죽어 있었어요. 서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손을 뻗어 봉투를 밀었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아이 한 번만 만나보세요. 서은아는 일어섰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어요. 제발. 노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요. 서은아는 멈추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어서 요양원을 나와 차에 올랐어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서은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봤죠. 기사가 백미러로 서은아를 봤어요. 서은아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흘린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손으로 재빨리 닦았어요. 회사로 갑시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세 번째는 박준서였어요. 하지만 이건 가장 어려웠습니다. 직접 만날 수도 없고 돈을 줄 수도 없었어요. 자칫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죠. 서은아는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회사에 15년 넘게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지방 공장 계약직 정리 좀 해요. 인사팀장은 당황했습니다. 네, 갑자기요? 하지만 지금 인력이 빠듯한데요. 특히 기사들은. 서은아가 책상을 쳤습니다. 탁! 됐어요. 하라는 대로 해요. 인사팀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그가 나가고 문이 닫혔어요. 서은아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옳지 않다는 걸.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박준서가 눈에 밟혔어요. 공장 시찰 때 본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낡은 작업복, 기름 묻은 손, 고개 숙여 인사하던 그 모습.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서은아는 참을 수가 없었죠. 다시 공장에 갔어요. 깜짝 시찰이었습니다. 임원들이 당황했지만 서은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공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천천히 구석구석. 창고도 봤고 작업장도 봤고 휴게실도 봤어요. 그리고 박준서를 찾았죠. 트럭 주차장에 있었어요.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려 트럭에 싣고 있었어요. 땀이 흘러 작업복이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죠. 옆 동료와 이야기하며 일하고 있었어요. 서은아는 멀리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박준서가 서은아를 알아보곤 화들짝 놀라 상자를 내려놓고 달려왔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회장님. 서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준서를 봤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잘 보였습니다. 눈매가 익숙했어요. 코 모양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힘들진 않습니까? 준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서은아는 숨이 막혔어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서은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뭡니까? 이상하게 회장님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그 말에 서은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준서는 계속 말했어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회장님 목소리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요. 서은아는 돌아섰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리고 빠르게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준서가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은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차에 올라타서 문을 닫는 순간 서은아는 무너졌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45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서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출발하세요. 차가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공장이 멀어졌어요. 박준서가 다시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은아는 그 모습이 완전히 안 보일 때까지 자꾸 뒤돌아보았어요. 그날 밤 서은아는 인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준서 계약 해지시켜요. 내일 당장. 인숙은 놀랐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부탁이에요, 인숙 씨. 서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는 못 견디겠어요. 그 사람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제발, 내 부탁이에요. 인숙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서은아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으로 베개로 흘러내렸죠. 새벽까지 뒤척이며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창밖이 밝아왔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서은아는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은아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뀔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긴급 이사회 소집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서은아는 핸드폰을 봤어요. 제목이 보였습니다. 회장 사퇴권 논의. 서은아는 웃었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30년을 쌓아온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죠. 아니, 후회가 있다면 딱 하나였습니다. 45년 전 그날, 아이를 버린 그날, 그것만이 유일한 후회였습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비밀이 있다면 더더욱 그래요. 서은아의 왕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적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이사회실 오전 10시. 서은아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거웠어요. 차갑고 적대적이었습니다. 이사 5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60대 이상의 남자들이었죠. 그 뒤로 대주주들도 보였어요. 10명은 좋게 넘었는데 평소보다 2배는 많았습니다. 이건 회의가 아니라 재판이었죠. 수석이사 김태준이 손짓했어요. 앉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서은아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마치 피고석 같았습니다. 김태준이 서류 뭉치를 밀자 서은아가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겼어요. 2번째, 3번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작성 중인 언론 보도 기사들이었죠. 서은아 회장 출산 기록 의혹 숨겨진 과거, 재계 충격 친자 논란, 강민재, 전무 친아들 아니다. 45년 전 비밀, 수면 위로. 서은아의 손이 떨렸어요. 김태준이 설명했습니다. 언론사에 제보가 들어갔다고
이르면 내일 기사가 나간다고, 주가 폭락이 예상된다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칼날 같았어요.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생활 문제가 회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주주들의 불안, 브랜드 가치 하락. 숫자들이 쏟아졌어요. 손실 예상액, 주가 하락률, 거래처 이탈 가능성. 서은아는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한 대주주가 일어났어요. 60대 후반 뚱뚱한 남자였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이런 중요한 사안을 숨겼냐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서은아는 탁자를 쳤습니다. 쿵.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은아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말했습니다. 내 인생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서은아는 이어 말했어요. 자신이 이 회사를 키웠다고 30년 전 직원 10명도 안 되던 회사를 지금 이만큼 만들었다고. 지금까지 돈 벌어준 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서은아는 한 명씩 가리켰습니다. 김태준, 15년 전 회계비리. 박상민, 아들 횡령 사건. 이종수, 비자금 문제. 하나하나 정확하게 날짜까지 말했어요. 다 자신이 덮어줬다고, 다 자신이 정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시선을 피하는 사람들. 서은아는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다 깨끗하냐고, 다 완벽하냐고. 침묵만 흘렀어요. 그때 한 대주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기사 내용이 사실이냐고. 서은아는 잠시 침묵했어요.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똑똑똑. 서은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절반은 사실입니다. 술렁거림이 일어났어요. 서은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45년 전 아이를 낳았다고, 혼자서 낳았다고, 23이었다고, 돈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고, 그래서 버렸다고, 병원 앞에 두고 왔다고.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서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자신의 죄라고, 평생 지고 갈 죄라고 말했어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강민재 전무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서은아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 맞습니다. 32년을 키웠어요. 낳지는 않았지만 내가 키웠다고, 그 아이 엄마는 자신이라고 말했어요. 서은아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회의는 끝이라고 선언했어요. 김태준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사태 정리가 필요하다고, 회장직 사퇴를 고려해보라고. 서은아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다음 이사회 때까지 정리하겠다고,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일어나 서류를 챙기고 옷을 여미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 서은아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긴 테이블, 가죽 의자들, 큰 창문. 평생을 이런 곳에서 싸워왔습니다. 남자들과, 편견과, 세상과. 하지만 지금 그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서은아는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어요. 빌딩들이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죠. 도로에는 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자신이 버린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키운 아들은 지금 어디선가 자신을 미워하고 있을 거예요. 서은아는 유리창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내가 뭘 한 거지.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서은아는 돌아섰어요. 문이 열리고 강민재가 들어왔어요. 서은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재는 문을 닫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고 눈이 충혈돼 있었죠.
밤새 울었나 봅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기사 봤어요. 서은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사실이냐고. 서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허탈하게 웃으며 물었죠. 그럼 자신은 뭐냐고, 32년이 거짓말이었냐고. 서은아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뒤로 물러서서 손을 내밀어 막으며 말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서은아는 멈췄어요. 민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단 한 번도 자신을 안아준 적이 없다고,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어렸을 때 자전거에서 넘어져 울었을 때도, 시험 망쳐서 속상해할 때도, 졸업식 날에도 평생 혼자였다고. 평생 사랑받고 싶었다고. 서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재는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키웠냐고, 친아들도 아니면서. 서은아는 대답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민재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회장이었지, 엄마는 아니었어요. 그 말에 서은아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여왕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한참을, 정말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죠. 시간이 필요해요. 서은아가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어요. 서은아가 외쳤습니다. 민재야. 하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서은아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있었죠.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먼지들이 빗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서은아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리도록 소리내어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온 그녀의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무너지는데 왜 이렇게 편한 걸까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회의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서은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어요. 서울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언제 이렇게 아름다운 줄 알았을까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서은아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그날 밤 서은아는 인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준서 씨 연락처 알아요? 인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서은아는 대답했어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전화 너머로 인숙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후 인숙이 말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회장님. 다음 날 아침 서은아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한 나이 든 여자가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지친 눈. 하지만 그 눈에는 결기가 있었죠. 45년 만에 자신이 버린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너지기 직전 사람은 가장 강해집니다. 잃을 게 없으니까요. 서은아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건 진실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이 터졌습니다. 서은아 회장, 친자 바꿔치기 의혹 45년 숨겨온 비밀, 재벌가 충격 강민재 전무 친아들 아니다. 회사 앞은 아수라장이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십 명, 아니 100명은 넘어 보였어요. 카메라, 마이크, 플래시. 서은아의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차를 둘러쌌습니다.
회장님, 사실입니까? 해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재 전무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소리가 쏟아졌어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서은아가 내린 후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녀는 기자들을 향해 천천히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져서 눈이 부셨지만 서은아는 눈을 감지 않았죠. 회사 안으로 들어가자 로비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선을 피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장실로 갔습니다.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다가 긴급 상황을 보고했어요. 주가 15% 폭락, 거래처 계약 취소 요청, 협력사 이탈. 서은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듣고 있었어요. 오전 9시 또다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았어요. 이사진 전원, 대주주 전원, 감사까지 20명이 넘었습니다. 서은아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났어요. 하지만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압박이었죠.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주가가 폭락했다고, 회사 이미지가 추락했다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다른 이사들도 가세했어요. 회장직 사퇴, 경영 일선 퇴진, 명예회장으로 물러나라.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서은아는 듣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듣고 있었죠. 그리고 일어서서 탁자를 3개 내리쳤습니다. 쿵.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은아가 말했죠. 참 웃기네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30년 동안 회사 키울 때는 박수쳤으면서 지금 와서 쫓아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돈 벌 때는 좋아하고 문제 생기면 버린다고. 그게 당신들이라고. 이사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서은아는 한 명씩 가리켰습니다. 김태준, 비자금. 박상민, 횡령. 이종수, 뇌물. 최동욱, 탈세. 하나하나 정확하게 금액까지 말했어요. 증거도 다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들이 얼어붙었어요. 서은아는 물었습니다. 당신들 깨끗합니까? 침묵만 흘렀어요. 다들 완벽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은아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도 사람입니다. 과거가 있고 실수가 있고 아픈 기억이 있어요. 회의실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회사를 키웠어요. 내 인생을 다 바쳤어요. 서은아는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우르르 소리를 내며 바닥에 흩어졌죠. 지금까지 돈 벌어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과거 들춰내며 쫓아내려 합니까? 김태준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서은아가 손으로 막았어요. 앉아요. 김태준이 주저앉았습니다. 서은아는 계속 말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고 45년 전 아이를 버린 게 죄라고 평생 그 죄를 지고 산다고. 하지만 그게 회사 경영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했냐고, 비리를 저질렀냐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냐고. 그게 아니라면 왜 쫓아내려 하냐고. 이사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은아는 선언했습니다. 일주일 후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리고 그때 회장직 사퇴 여부도 발표하겠다고. 그때까지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회의실을 나와서 문을 쾅 닫았어요. 복도에 나온 서은아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떨렸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왔을 때 인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은아를 보더니 달려와서 안아주었어요. 잘하셨어요, 회장님. 서은아는 인숙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그냥 기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인숙이 말했습니다.
박준서 씨 연락처 알아냈어요. 서은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공장에 있대요. 오늘 야간 근무래요. 서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에 갈게요. 제가 같이 갈까요? 서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가야 해요. 이건 제가 할 일이에요. 그날 밤 8시, 서은아는 운전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45년 만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어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지방 공장까지 2시간.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달렸죠. 창밖으로 어둠이 지나갔어요. 서은아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말해야 할까? 45년 만에 만나는 아들에게. 진실은 언제나 잔인합니다. 특히 45년 동안 숨겨온 진실은 더더욱 그래요. 서은아가 마주한 건 상상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불이 켜진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야간 근무조가 일하고 있었죠. 서은아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11월에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어요.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서은아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서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준서 씨 어디 있습니까? 이번 창고에 있을 겁니다. 서은아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쇳소리, 바람소리, 사람들 발소리. 이번 창고의 문을 열었어요. 넓은 창고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 남자가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준서였어요. 서은아는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봤어요. 준서가 서은아를 알아챘습니다. 화들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회장님, 어떻게 이 시간에? 서은아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준서를 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잘 보였어요. 눈매, 코, 입술. 익숙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서은아가 말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서은아는 창고 한쪽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준서는 앉았어요. 서은아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죠. 서은아가 입을 열었어요. 준서 씨, 왜 저를 찾아왔습니까? 준서는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서은아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서 준서에게 건넸어요.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서 펼쳤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죠. 1979년 11월 3일 출산 기록. 준서는 천천히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손이 떨렸어요. 서은아가 말했습니다. 준서 씨, 당신, 제 아들 맞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5년 전 그날 밤 이야기를, 혼자 아이를 낳았던 이야기를, 병원 앞에 두고 온 이야기를. 준서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버리셨어요? 서은아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를 버리고 편하셨어요? 아니요. 서은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럼 왜 안 찾으셨어요? 45년 동안? 서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당신을 만나는 게. 서은아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당신이 날 미워할까봐, 당신이 날 원망할까봐, 그게 무서웠어요. 준서는 일어났습니다. 창고 안을 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서은아를 봤어요. 회장님, 저 행복했어요. 서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절 잘 키워주셨어요. 가난했지만 사랑받았어요. 준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버려진 아이라는 걸. 서은아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날 버렸을까?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준서는 서은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회장님도 살고 싶었던 거죠. 그 말에 서은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5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준서는 다가와 서은아 옆에 앉았습니다. 서은아는 말했어요. 난 나쁜 엄마예요. 아니에요. 준서가 서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피해자였어요. 서은아는 준서를 봤어요. 준서는 웃고 있었습니다. 용서하는 눈빛이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차가운 밤에 창고 안에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서은아가 물었습니다. 준서 씨, 가족은 있어요? 네. 아내하고 딸이 있어요. 딸, 12살이에요. 서은아의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만나볼 수 있을까요? 준서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서은아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근데 회장님, 강민재 전무님은요? 서은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나를 미워해요. 왜요? 32년을 키웠지만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서은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당신을 버린 죄책감이 민재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하게 막았어요. 준서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뭐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요. 서은아는 준서를 봤어요. 지금이라도 가서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서은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서은아를 안았어요. 45년 만에 엄마의 품에 안긴 겁니다. 서은아는 준서를 꼭 안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은아는 차 안에서 울었어요. 핸들을 잡은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45년 동안 참았던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왔죠.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장에 혼자 앉아 또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에게 벨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서은아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민재야,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해. 평생 사랑했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운전대를 잡고 서울로 향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특히 선의의 거짓말은 더 큰 상처를 남기죠.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진실을 나누기 위해 3일 후 서은아는 박준서와 강민재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회장실이 아닌 자신의 집이었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먼저 온 건 준서였어요. 서은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준서는 정장을 입고 왔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30분 후 민재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준서를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민재는 말없이 들어와 준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서은아는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차를 따랐어요. 손이 떨려 잔이 부딪혀 또르르 소리가 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서은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이분은 박준서 씨야. 민재는 준서를 봤어요. 1979년 11월 3일생이시고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죠.
서은아는 계속 말했어요. 45년 전 그날 밤 이야기를, 혼자 아이를 낳았던 이야기를, 병원 앞에 버렸던 이야기를, 그리고 그 아이가 준서라는 걸. 민재는 표정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서은아는 민재를 봤습니다. 너는 32년 전에 데려왔어.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갓난아기였어. 보육원에서. 서은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를 버린 죄책감에 너라도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민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서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버린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너를 안아주지 못하게 막았어.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똑똑똑. 차갑게 민재가 웃었습니다. 그럼 전 뭡니까? 서은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재가 일어섰습니다. 32년을 거짓말 속에서 산 거네요. 잠깐만요. 민재가 멈췄습니다. 준서가 말했어요. 저도 평생 거짓말에 속아서 살았어요. 민재는 돌아봤어요. 준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양부모님이 진짜 부모인 줄 알고 살았다고, 돌아가시고 나서야 진실을 알았다고. 회장님이 친엄마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양부모님이 절 사랑해 준 건 진짜였어요. 준서는 민재를 봤습니다. 회장님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서툴렀을 뿐이죠.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이었으면 안아줬을 겁니다. 사랑이었으면 따뜻했을 거예요. 준서가 다가갔습니다. 저는 가난했지만 양부모님한테 사랑받았어요. 행복했어요. 민재를 봤습니다. 당신은 부자로 자랐지만 행복하지 못했죠. 준서가 말했습니다. 우린 둘 다 피해자예요. 회장님이 완벽하지 못했던 것에. 준서는 서은아를 봤어요. 하지만 회장님도 피해자였어요. 23살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던. 서은아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준서가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미워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아프실 거예요. 준서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회장님을.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서는 서은아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서은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준서는 서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엄마라고 부를게요. 서은아는 울음을 터뜨렸죠. 준서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질투가 났고 슬프기도 했고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엄마에게 안겨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닦았죠. 그리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서은아가 외쳤습니다. 민재야. 민재가 멈췄어요. 서은아는 달려가서 민재 앞에 섰어요. 가지마.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서은아는 민재를 안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아들을 안았어요. 민재는 굳어 있었습니다. 서은아가 속삭였어요. 민재야, 사랑해. 너를 정말 사랑해. 민재의 몸이 떨렸습니다. 32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죠. 민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은아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32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죠. 서은아도 울었어요. 준서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현관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정말, 정말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서은아가 직접 차린 밥상이었어요. 준서는 아내와 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우리 딸이에요. 지우라고 해요. 서은아는 사진을 봤어요. 12살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랑 많이 닮았어요. 준서의 그 말에 서은아는 울컥했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저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준서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삼촌인데요. 세 사람은 웃었어요.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집 같았죠. 다음 날 오전 10시 회사 대강당에 수백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어요. 조명이 환했습니다. 단상 위에는 마이크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10시 정각 서은아가 등장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어요. 화장은 하지 않았죠. 맨 얼굴이었어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서은아는 플래시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린 후에 입을 열었어요. 원고는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만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서은아입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45년 전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했어요. 23이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서은아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버렸습니다. 술렁거림이 일어났어요. 병원 앞에 두고 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제 죄입니다. 서은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지고 갈 죄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강민재 전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서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그럼 왜 키우셨습니까? 속죄하고 싶었습니다. 서은아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버린 아이에 대한 죄책감에 다른 아이라도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서은아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평생 후회했습니다. 어떤 게 후회되십니까? 다요. 서은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이를 버린 것, 민재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 회사만 보고 산 것. 눈물이 고였습니다. 전부 다 후회합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서은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둘러대지도 않았죠. 그냥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서은아는 카메라를 봤어요. 실수도 했고 상처도 줬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고 싶지 않습니다. 서은아는 마이크에서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90도로 죄송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은아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처음 보는 편안하고 평온한 미소가 있었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직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은아는 대답했습니다. 오늘부로 사퇴합니다. 술렁거림이 일어났어요. 이 사진도 모두 물러나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제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습니다. 저보다 더 잘할 분들이 많습니다. 서은아는 마이크에서 물러났어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서 대강당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인숙이 서 있었어요. 서은아를 보더니 달려와 안았습니다. 잘하셨어요, 회장님. 서은아는 인숙의 품에서 울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어요.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재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은아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서은아는 민재를 봤습니다. 민재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웃음이었죠. 서은아는 달려가서 민재를 안았습니다. 민재도 서은아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복도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은아는 회장실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앉았던 의자, 수천 건의 계약서에 서명했던 책상, 걸려있던 사진들을 내리고 상패들을 상자에 담았죠. 마지막으로 창가에 섰어요.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대로 봤죠. 서은아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 변두리의 작은 주택가였어요. 2층짜리 작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1층은 가게였어요. 은하 옷가게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죠. 오전 10시 셔터가 올라갔어요. 서은아가 나왔습니다. 청바지에 면 셔츠 차림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정장은 더 이상 입지 않았어요.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천 정리하고 재봉틀 닫고 창문 닫고 손에 물이 묻었어요. 흙도 묻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죠. 11시쯤 손님이 왔습니다. 동네 할머니였어요. 사장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치마단이 떨어진 옷이었어요. 금방 해드릴게요. 앉아 계세요.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발판을 밟자 드르륵 소리가 났어요.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갔죠. 30분 만에 다 고쳤어요.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다 됐어요. 얼마예요? 1,000원이요. 에이, 이것밖에 안 받아요? 서은아는 웃었어요.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나갔습니다. 서은아는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아 연분홍색의 천을 꺼냈습니다. 아이 옷을 만들고 있었죠.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바느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작은 주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상을 차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은아는 달려 내려갔습니다. 민재가 서 있었죠. 6개월 만이었어요. 서은아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재도 말없이 서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마주 봤습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들어가도 돼요? 서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안으로 들어왔어요.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재봉틀, 천들, 옷걸이들. 여기서 사세요? 응, 6개월 됐어. 민재는 서은아를 봤어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어요. 예전의 날카로움은 없었죠. 2층 올라갈래? 밥 차려놨어. 민재는 놀랐어요. 밥을요? 응. 된장찌개. 내가 좋아하잖아. 민재는 따라 올라갔습니다.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은아가 밥을 떴어요. 민재 앞에 놓았죠. 먹어. 민재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어릴 때 먹던 그 맛이었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서은아는 밥을 먹다 멈췄어요. 민재를 봤습니다. 처음이에요. 엄마라고 부르는 거.
응? 평생 어머니라고만 불렀잖아요. 서은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랬어요. 민재는 한 번도 엄마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아니에요. 민재가 말을 끊었어요. 제가 미안해요. 왜? 6개월 동안 연락 안 했잖아요. 서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시간이 필요했잖아. 두 사람은 조용히 천천히 밥을 먹었습니다. 민재가 물었어요. 행복해요? 서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처음으로. 힘들진 않아요? 힘들지. 근데 괜찮아. 서은아는 웃었어요. 돈은 없지만 마음은 편해.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한참 후 말했어요. 저도 도와도 돼요? 서은아는 놀랐습니다. 뭘? 가게요. 주말에 와서 도와도 돼요? 서은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네. 민재는 서은아를 봤습니다. 엄마 옆에 있고 싶어요. 이제 서은아는 울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를 안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제대로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재도 울었어요. 32년 만에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오후 3시쯤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은아가 내려가 문을 열었어요.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있었어요. 엄마, 우리 딸 데려왔어요. 소녀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유예요. 서은아는 무릎을 꿇어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할머니야. 반가워. 지유가 물었죠. 할머니, 아빠 닮았어요? 서은아는 지유를 봤어요. 눈매가 준서를 닮았고 준서는 자신을 닮았습니다. 응, 많이 닮았어. 지유는 환하게 웃었어요. 서은아는 지유를 안았습니다. 손녀를 처음 안아보는 순간이었어요. 상을 다시 차렸어요. 밥을 더 지었습니다. 민재와 준서가 마주 앉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죠. 하지만 지유가 분위기를 풀었어요. 삼촌, 저 학교에서 그림 대회 1등 했어요. 민재가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삼촌은 뭐 잘해요? 나, 일. 준서가 웃었어요. 민재 씨는 회사 일 잘해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죠. 민재는 준서를 봤습니다. 준서도 민재를 봤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형제 같았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지유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민재와 준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은아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언제 이렇게 아름다운 줄 알았을까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서은아는 중얼거렸습니다.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그리고 웃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은아였어요. 그냥 엄마였고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좋았습니다. 1년 후, 은하 옷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주말이면 민재가 와서 도왔습니다. 준서도 가끔 들렀어요. 지우는 방학 때마다 할머니 집에서 묵었죠. 서은아는 재봉틀 앞에 앉아 옷을 만들었습니다. 아이 옷, 어른 옷, 수선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고 손님들이 왔다 갔어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 서은아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2층으로 올라갔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흘렀어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서은아는 중얼거렸습니다. 행복하다.
그리고 웃었어요. 평생을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던 여자가 이제야 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는 조용히 흘렀어요. 창밖으로 별이 떴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 댓글에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응원과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